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3,135명, 오늘도 최다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 방역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하루 10만 명 확진자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9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매주 이 확진자가 배가 되는 이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추이가 방역당국의 예상보다 더 빠른 겁니까? 네, 최근에 어떤 감염체 생산 지수가 1.60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1 이하로 떨어지려면 결국은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는 우리 인구 집단의 면역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연 감염이 지나가야 되는 인구가 더 많아야지 1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겠고 우리가 계속 예측을 수리 모델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실제 확진자보다 적게 측정되고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면 좀 뭔가 모델링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수리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대응 여력 준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지금 예방접종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리고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경증이기 때문에 사실 걸려도 이제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고위험군의 발생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60세 이상 확진자 수 증가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좀 우려되고 있는 점인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주간 한 2.6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도 어제 0시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10,000명 정도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를 72,000명으로 산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주간 평균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 6만 명대 후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중환자 병상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3차, 4차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진단받고 고위험군께 빨리 투약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중증화 진행을 낮추는 노력들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당국에서는 2월 말에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의 확진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확진 규모까지 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 초에는요, 뭐 20만 명까지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 그러니까 17만 명은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예상되는 것 같고, 이제 이건 물론 예상입니다. 근데 다음 달 초에는 20만 명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점을 찍고 대체적으로 보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정점을 찍고 약간 하향세를 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만 명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더블링 얘기했는데 더블링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방역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세워놨던 방역 체계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환자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중증화율이 또 늘어날 수밖에 물론 중증화율이 다른 변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하고 지금 병상 가동률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때 중증화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중증화율, 위중증 환자 76명 오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36분 발생을 한 상황인데 이 확진자에 비하면 조금 낮게도 느껴집니다. 어떤가요? 네, 중환자 발생률, 특히 인구 100만 명당 중환자 수를 국제에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현재 중환자 발생률은 인구 100만 명당 한 6명 정도로 6명. 측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46명, 일본 14명에 비해서 낮은 중증화 환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월 말에 신규 확진자 수와 좀 연동해서 보게 된다면 특히 그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감염자 수가 일평균 한 1,000명 정도 될 때 그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참참 그 위드 코로나 때 12월 말에 중환자 수가 많을 때는 100만 명당 21명까지 높았던 것이 이제 많이 감소한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최근 들어서 60세 이상 확진자분이 2, 3주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만 명당 중환자 수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리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 이렇게 확진자 수 60대 이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지금 말씀한 확진자 수 9.2%, 11.7% 늘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고 네. 요양시설에도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증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집단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제 가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결국은 60대 이상의 확진자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능한 한 어떻게 이제 통제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지금 4차 접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연령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4차 접종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가장 먼저 예방 접종을 맞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네. 백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3차까지 맞았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4차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분들의 이제 접촉을 물론 지금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전보다는 느슨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또 하는 4차 접종까지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거리두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일 저희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8인 그리고 10시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안 된다. 근데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완화해야 된다. 목소리가 좀 갈리거든요. 의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거리두기 조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확진자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완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근데 지금도 현재 이제 재택 치료 환자가 증가하면서 전화 연결이 늦는다든지 고위험군께 빨리 약물 투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중환자 병상 수도 빠르게 이제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중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4차 접종도 면역 저하자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접종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한 번도 접종을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 최소한 40만 명 중에서 절반이라도 좀 1차라도 좀 맞추고 그다음에 2차까지 맞으셨지만 3차를 아직 못 맞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 좀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좀 예방 접종을 하면서 중증화율을 낮추는 노력도 같이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확진이 되면은 결근을 해서 회사의 이제 결근율이 높아지는데 이럴 때 업무 지속 계획, BCP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현실적인지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은 특히 이제 면역도가 높고 이제 건강하시고 젊은 분들 대상으로 다중이용 시설에 이용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늘리냐 안 거리두기를 완화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우리가 얼만큼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선행돼서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은 후에 내려오면서 그때 방역을 완화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이제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맞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가볍게 오미크론까지 감염이 생기시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면역이라 그래서 중증화 진행은 물론이고 감염 자체가 이제 예방되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인구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뭐 독감이라든지 다른 전염성 질환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뭐 영업 다중이용 시설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정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감소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굳이 한번 과거 감염이 있었는지 항체 검사를 안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고 간주할 수가 있어서 서서히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한번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 3주 간격으로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중환자 발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고 완화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계속해서 거리두기 방역 완화 시그널을 줬던 이유가 이 자영업자들 2년 동안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추경안 처리도 무산이 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은 두 가지예요. 딱 지금 영업 시간을 늘려주거나 또 인원을 늘려주는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원금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야가 어제도 합의를 못했어요. 지금 이제 지원 금액 놓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부도 물론 합의를 안 해서 세운데요. 정부, 여당, 야당 이 세 단체가 결국 합의를 해야 처리가 되는 건데 정부가 반대하다 보니까 여당이 일정 부분 좀 제한하고 있고 그런데 야당은 좀 더 많이 주자고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이런 식으로 처리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결국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방역대책 세우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동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차후에 이분들이 계속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연장하는 문제인데 시간 연장하고 인원 늘리는 문제. 이 문제는 일정 부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제 변이에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중증화 일어날 사망률이 좀 낮은 상태고 외국의 경우도 오미크론 물론 정점을 찍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긴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점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수점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20만 명이 될지 아니면 더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늘리는 거 예를 들면 지금 1시간 늘리고 8명 늘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완화라고 보진 않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사실 정점을 찍고 나서 거의 많은 부분 완화를 했어요. 아예 그냥 일부 나라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2시간 늘리고 1시간 늘리고 2명 늘리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완화해가지고 과연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될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좀 하시고 또 한 번 풀면 다시 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잘 시점을 고민해서 어느 정도까지 풀지를 깊이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지원이나 방역 등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우선으로 PCR 검사 체계가 바뀌었고 이렇게 바뀐 이유가 검사 역량의 한계잖아요. 한 주간 한 50만 건 정도 검사가 있었다고 하고 우리의 역량이 80만 건이라 그래서 한 30만 건 여유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양성률이 높아지면서 풀링 검사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풀링 검사라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적은 분들의 검체를 5개 내지 10개를 모아서 하나의 검체로 만들어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한 번 검사로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 10명이 다 음성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음성인 것이 중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환자나 그분들을 간병하시는 간병인 보호자 이런 분들은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증상이 없고 가능성은 적지만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것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검사 기법인데요. 예. 지금도 이런 분들은 이제 우선 검사 대상군이기 때문에 PCR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10명 중에서 1명이라도 양성이 나오면은 그 검체가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양성인지 다시 10명을 검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제 양성률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재확인하는 건수가 이제 증가한다. 이제 그래서 검사 건수가 한계에 달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사 건수라는 표현 대신에 검사 명수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 검사는 우리가 기계나 또 키트 같은 것이 충분히 있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 번 검사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검사비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제한이 되게 되면은 역시 PCR 검사 건수에도 제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음성이든 양성이든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PCR 검사가 신속히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검체를 모아서 한 번에 검사를 하고 그게 양성률이 많이 높지 않으면 다 음성이 나오면 10명이 다 음성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고 고위험군 위주로 PCR 검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할지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현재는 그냥 늘리는 거거든요. 1월 말까지 80만 건까지 확대했다고 그러고 네. 최대 지금 85만 건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이 85만 건도 제가 볼 때는 김경훈 선생님 설명한 풀링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풀링 방법이라고 하는 건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이만큼 가능해요. 85만 명이.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10명을 한꺼번에 했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 높아져 보세요. 그럼 재검사를 해야 되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이건 의료계에서 일부 주장하는 건데 20에서 30%가 줄어드는 거예요. 역량이. 그러니까 풀링으로 해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10명을 한꺼번에 하니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져 보세요. 그럼 재검사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역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85만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풀링 방법으로 하는 것이 85만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만약에 양성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럼 결국 방법은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신속하게 PCR 검사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해야 돼서 1시간 안에 가능해요. 근데 이게 풀링 방법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적용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지금 방역당국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일부에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그건 현재 어려운 것 같고 그럼 결국 PCR 검사하는 능력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간으로 간다고 하면 PCR 검사 능력을 늘리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좀 더 장기적 관점에 예를 들면 20만 명 되고 만 20만 명도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풀링 방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능력이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PCR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늘리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택치료 현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를 받아온 이 복지부 차관도 약 예. 처방을 받기 위해 이 의료기관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 아직도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은 걸까요? 네, 글쎄요.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발생하고 그중에 60세 이상을 뺀다고 해도 이제 보통 7일 정도 재택 치료를 받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70만 명이 이 재택 치료 환자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 물론 더 늘어나게 되면은 더 많아질 텐데 이분들이 이제 주간 시간에는 한 4,855곳에 상담이나 처방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야간이나 주말 이런 데는 이제 192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한 기관당 담당해야 되는 환자 수를 산출해 봤을 때 최소 뭐 20명 내지 또 주간 야간에는 350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또 이분들이 시간 맞춰서 이렇게 딱딱 전화하시는 거 아니라 전화들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전화 응대 것을 시스템화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 통화할 때마다 뭐 우리가 통화 중이라든지 또 보통 낮에 이렇게 처방 상담받는 의료기관은 전화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다른 환자를 보다가 또 전화 상담을 또 하시거나 또 처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전화 상담 전화 연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쳐지지 않게 되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재택 치료할 때 모니터링할 때 하는 전화는 대부분 이제 괜찮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괜찮으시면 통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의료기관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건강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화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전화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어떤 인적사항 어떤 약 드시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 이런 걸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당 걸리는 소요되는 전화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된 일단 상담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를 조금 더 인원이나 이런 걸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전화 연결하는 것도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화 연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상담할 때도 이분의 어떤 의료 기록이라든가 의무 기록 같은 것들을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화 상담하시는 의료진이 뭐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단골병원 같은 경우에는 딱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뭐 어떤 병이 있었고 어떤 약을 드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뭐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심리적인 상태를 또 얼만큼 예민하신지 또 잘 아시기 때문에 보다 좀 수월한 상담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모르는 곳에 이제 전화를 할 때는 처음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단골 의사, 단골 환자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만 해도 재택치료자가 31만 명을 넘긴 상태고 앞으로 이런 폭증세라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더 잘 갖춰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재택치료자가 많아지면서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일부 확진자들이 이렇게 폭언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럴 때는 법적 조치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지는 아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왜냐하면 그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 연결했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답답해서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응대하시는 분도 다 본인도 힘들잖아요.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고 자가격리하는 분들을 관리하는데 인력은 제한돼 있죠. 그거 일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연결 안 되는 답답한 부분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협박하는 분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전화 받는 분들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이분들이 계속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방역당국에서 이거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아마 법적 조치 하기 전에 안내를 할 것 같아요. 홍보 안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 전화 걸어보면 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일반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분은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 폭언을 폭행하시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가거든요. 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 이걸 들으면 그래도 하려다가도 조금 더 주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다는 상황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폭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전화를 거는 사람 받는 사람 다 힘든 경우가 요즘에 또 자가진단 키트요. 그래서 약국에 전화를 하면 없다 그러고 약국에서도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힘들다고 하니 이거 예전에 마스크 대란 때랑 좀 맞아요. 비슷한 상황 상황이죠. 같거든요. 이거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는 한 약국 편의점당 50개만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50개만 매일 입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입고하는 유통업체가 3군데예요. 그래서 3군데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유통업체 3곳과 계약을 맺으면 하루에 150개까지 입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 회당 5개를 구입할 수 있어요, 개인이.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필요해서 한 군데만 가지 않으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가시니까 다른 분들이 좀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조금 이제 참으시고 남을 위해서라도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당국은 이달 안에 약국 편의점에 약 3,400만 명분을 공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은 제가 볼 때 인구 비례해서 충분한데 이제 많이 사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좀 입고가 좀 늦어지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약국이나 편의점이 최대 150개까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3배 이상 판매 가능 능력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것이 본인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검사 키트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다면 2번, 3번 계속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한 지침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아니면은 백신 접종도 하고 또 젊고 건강하신 분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연령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고 면역도 떨어져 있고 이런 분들인데 증상이 의심돼서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기 채취 과정에서 충분히 채취가 안 돼서 음성이 나오거나 키트에 민감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재검사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고 또 그래도 이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분들은 진짜 위 음성이 나오면 안 되시기 때문에
60세 이상 같은 어르신들은 바로 우선검사 대상군이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네.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위험군신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은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무료로. 근데 병원 들렀다가 또 이렇게 가기 좀 그렇다 그러면 일단 무료로 또 유료로 PCR 검사를 받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또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백신 접종도 충분히 했고 그런데 이제 증상은 있는데 음성이 나왔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이제 걸려도 뭐 크게 위중증이 되지 않고 가볍게 짧게 앓고 지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나로 인해서 혹시 주변에 전파시킬 위험이 있겠다라고 우려되시는 분들은 이제 음성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한 번 더 자가 검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마스크를 철저히 써주시면서 좀 증상을 관찰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예. 또 그래도 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받거나 아니면 유료로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환급받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가검사 키트를 할 때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뿐만 아니라 목에 있는 침도 같이 하면 좋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입니까? 일단은 뭐 검체가 많을수록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가검사 키트는 주로 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 네. 코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0번에서 15번 정도 충분히 채취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적정한 온도에서 2도에서 30도 정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침이나 이제 인후까지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제 비인두에서 놓치는 것을 찾아줄 수는 있겠지만 워낙 비인두 검사가 또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재는 비인두 검사를 하고 만약 비인두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목이라든지 뭐 타액으로 대안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PCR 검사에서 우선되는 것은 이제 비인두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학부모분들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새학기부터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전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고 해요. 좀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세요? 그 실효성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실효성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이게 강제로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모든 네. 학생들은 등교하기를 반드시 하도록. 근데 학부형들이 좀 반발이 심했어요. 강제로 이걸 시키면 되느냐. 그래서 권고가 됐거든요. 권고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계획은 일요일하고 수요일 날 2번 학생들은 검사 받게 돼 있고요. 키트는 금요일 날 배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그걸 예. 받아가서 한 달에 9개를 받겠죠. 그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서 자가 진단 앱이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그 네. 앱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음성이 나오면 학교 올 수 있고 양성이 나왔을 경우는 학교 오지 않고 자가격리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권고라는 것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가진단 앱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는데 만약 입력을 정확하게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네. 이랬을 경우에 학교는 보내야 되겠고 이러다 보면 또 잘못 입력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실효성은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양성인 학생을 학교에 오게 되면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 전파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책은 내어놨는데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학부형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정말 높을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건지 이게 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건 강제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수업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부형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